포스트 모더니즘을 소환해서 이 기록, 아마 이태강 교수님 발표를 듣는 것 같아서 반갑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 김현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예, 예, 갑자기 어디부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의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전 나름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대충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포스트를 접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애프터, 시간적 이유지 않습니까? 포스트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경험한 이후의 시간대. 모더니즘은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 이제 모던에 대한 생각 아니면 모더니즘에 대한 생각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아주 넓게 정의할 수 있고 두 번째 포스트 의미는 엔드, 종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하면 모던의 종말이다. 모던이 끝났다.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부정, 그러니까 장례식 개념이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가 이제 재밌는 의미인데 포스트를 트랜스 내지 메타로 해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초월하든지 변형한 거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세 번째로 이해를 하는데 아마 이태강 선생님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임채원 교수님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소환한 거는 탈근대와 탈서구 문명의 대안으로 한류를 넘어 동아시아 르네상스를 전망하는 굉장히 야심찬 야심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심에 아마 이태강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것도 오늘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유가 과연 동아시아 르네상스, 안드레 쿤더 프랑크 용어로 하면 니 오리엔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건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거 인치원 선생님의 굉장히 큰 기획 같은데, 이게 아마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기 이태강 교수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영미문화전공 교수시고 영문학점에서 문화비평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영문학 하면서 문화비평을 실제 이론적 실천을 하는 분이십니다. 저는 문화비평가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기존 체제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불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 특성이 아닐까. 아마 이태광 선생님이 전형적인 그런 문화비평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태광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게 슬로브의 지제. 그러니까 아마 이태광 선생님은 한국의 지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친하신 것 같아서 하여튼 굉장히 특이하고 아마 이문학자로서는 문화 비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기 선생님 발표를 듣고 영상대 장원주 선생님 토론 듣겠습니다. 뭐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한 40분 내지 50분 하고 토론을 한번 진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 제가 이 화면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어, 너무 이렇게 과찬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전공이 이제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는 영문학과나 영문학회에 제가 주로 활동을 했는데 어, 제가 또 학부 또 출신도 영문학이라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영국 가서 공부한 내용은 웨스턴 마크시즘하고 이제 프랑스 60년대 철학입니다. 그게 이제 제 원래 전공이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이제 이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방법론으로는 또 히스토리오그래피라는 방법론, 역사기술 방법론을 썼기 때문에 좀 지성사나 비교문학이나 뭐 이런 식의 그 영역에 속하는데 한국에 오면 이게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 지금 있는 곳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 학부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 제가 만든 학부고
계셨던 원로 교수님들이 다 이제 인정해 주시는 덕분에 경희대가 약간 조금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 임채영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참 애매한 그런 위치에 제가 있는데, 금방 김기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세 가지 특징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지금까지 역사적인 해석, 평가였다고 봅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했을 때.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약간 그런 측면보다는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일단 포스트 모던한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던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또 이제 모던의 어떤 연장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모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당위적인 어떤 실천으로서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지금 와서 21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시 생각했을 때 이 문제, 이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저도 사실 이 김경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이 주제로 제가 박사를 하고 했는데, 제가 한참 할 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비판이 굉장히 그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리턴 투 막스라고 하는 새로운 테즈가 등장했고, 막스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유럽에 있으면서 흥미로웠던 거지. 왜 이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면서 막스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 제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르쳤어요. 한국에 와서도 많이 이 이론들을 가르치고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좀 이 이론이 좀 철진한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최근에 와서 특히 올해에 그 챗GPT를 비롯해서 생성 AI가 등장하면서 이 이론이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성견지명을 많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챗GPT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시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렸던 자료들도 결국은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지적 문화적 운동이었고, 이 김경수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특정 범주로 굉장히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가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운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보고요. 그래서 특징은 한 뭐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거대소사를 거부했고, 절대 진리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 파편적이고 주관적인 현실성을 강조했고, 의미 대립상의 해체, 아이러니 패스티시, 자기 반영성 이런 걸 미학적인 원리로 삼았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교과서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포스트모더니즘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칸트로부터 연유하는 그런 천재론에 대한 그런 대항들, 또 창조성 개념들, 개인을 중심에 놓는 그런 창조성 개념들에 반대하는 구성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용어는 정작 프랑스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용어, 이제 프랑스에서는 쓰고 있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프랑스에는 사회학과 철학과, 일반적으로 사회학이라 부르는 것들이 이제, 어, 뭐, 인류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시올로지, 약간 좀 다른 의미의 소시올로지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정작 프랑스에 가면, 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나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이라 이런 말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이론이 기본적으로 프랑스 바깥에서 형성되어서 프랑스 내로 재진입한 그런 경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 프랑스어 쿠세 같은 사람이 맨 처음 프렌치 티오리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을 받아 안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렌치 티오리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프랑스 철학이라고 하는 프랑스 내에서 일반적으로 철학과에서 공부하는 그런 철학과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과 내에서 상당히 이제 번외에 속했던 그런 이론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특히 영미권으로 가서 뭐 당연히 미국이겠죠. 전후 미국에 가서 하나의 어떤 학문적 방법으로 정립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프랑스 이론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구조주의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이런 이론적 경향이라고 봐요, 보니까. 그래서 이미, 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일단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졌던 그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전후체제라고 부르는, 그리고 냉전,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실체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론적인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상대주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60년대 프랑스락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60년대가 또 에이지 오브 어플런스라고 그러죠. 풍요의 시대라고 하는 갈브레이스가 논파했던 그 개념, 풍요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1960년대에 풍요, 다시 말하면 부가 확대되고 말 그대로 이제 계급적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고 그 중심으로 미국적인 어떤 진보주의와 테크노크라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 철학의 글로벌화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프랑스 내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이고 그 말이 세계화되면서 이제 글로벌 어떤 이론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론적 측면만을 강조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교양주의로 이렇게 수입되는, 특히 한국이나 이제 일본인데 특히 일본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이 이론들을 수입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 교양화되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른바 인문학 열풍이라 부르는 막 원전을 읽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일본의 어떤 이런 그 교양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상업화된 거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교양주의적인 어떤 그런 수용이 있는 것만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내에서 이 프랑스 철학 이러한 포스트한 경향들이 등장하게 되는 맥락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냉전과 마샬 플랜이라는 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죠. 전후에 그 세계화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서 등장했던 거거든요. 그런 어떤 것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제3의 어떤 지적 운동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프랑스 내에 공산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산주의 운동이 당연히 알제리 전쟁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탈시민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냉전과 마셜 플랜과 이를 통해서 이렇게 프랑스로 유입되는 중요한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이라고는 하나의 이론이죠. 바로 사이버네틱스와 정보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은 뭐 로베르트 위너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이론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바로 어 뭐냐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정보 전쟁이었거든요. 우리가 뭐 사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걸 정보 전쟁을 볼 수 있는 이 정보 전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암호 전쟁입니다. 이 암호를 해독하는 수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역할들이 부여되고 그 사람들이 정부에 이제 협조하면서 하나의 수학자 그룹들이 형성돼요. 이 수학자들이 국가 운영이라든가 국가 기관의 어떤 그런 체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뭐 당연히 앨런 튜링도 처음엔 암호 해독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생성의 AI의 어떤 시초 또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이론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뭐 특이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으로 앨런 튜링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앨런 튜링 같은 사람들이 주목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 내에서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앨런 튜링은 사실은 이제 오티즘이었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생활을 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나 특수한 상황이 이 사람에게 이제 역할들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암호 해독의 천재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상징으로 부각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수학자들이 전후 복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학자들의 역할과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스트 구조주의 또 구조주의라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잘 안 밝혀진 내용인데 최근의 연구에서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이제 김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19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리하는 뭐 끝판왕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제임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임슨은 막스주의 관점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뭐라 부르냐면 후기 자본주의 문화 논리라고 규정하게 되고
으로서 역사식이 없다, 사라졌다. 그리고 모사성, 시뮬라시옹이라는 게 현존을 대체다. 문화적 견주화를 이루어냈다. 그 상품 불신주의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중요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 재현의 어떤 대상이 된다. 그다음 유토피아와 정책 저항이라는 것이 비록 이러한 어떤 형식주의적인 어떤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물화라고 불렀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임스는 명확하게 그런 프랑스 저항 운동의 물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현상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토대, 왜 이런 사상들과 문화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생성 AI라든가 이런 바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쟁이 저는 1940년대 정확하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런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수학을 기반으로 했던 사이버네틱스와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되풀이하는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도 보면 이 사이버네틱스를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라는 것이 인간의 이 근육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사이버네틱스는 바로 인간의 뇌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인간이 뭐 이렇게 뇌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이미 1940년대에 나옵니다. 자, 문제는 그런 관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을 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이 주제로 놓으면서 이 당시에 60년대 때 이른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중요한 어떤 이론을 전개했던 그런 이론가들의 책을 다시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런 예견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리오타르의 이 포스트 모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의 모든 개념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등장하고 있죠. 이 책의 부제도 바로 Report on Knowledge예요. 지식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지식의 기반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의 기반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리오타르가 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Technological Advancement라고 하는 기술 발전, 기술 진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술은 딴 게 아니라 정보 이론이고, 바로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료타르가 이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식이 파편화가 이루어진다. 정보기술과 컴퓨터가 발달할 것이고 거대 서사가 쇠퇴하고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자본주의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이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고급문화 대중문화의 구분이 소멸할 것이다. 이미 다 이루어졌죠, 이것이. 그러니까 1960년대 때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 쉽게 말하면 이 료타르가 타겟으로 삼고 있던 그 사람들 누구였느냐? 바로 유럽의 근대주의자들. 유럽주의자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리오타르는 유럽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전통들을 공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보들레아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물론 미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 문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보들레아르의 시뮬라시옹이라는 책도 제가 학부 때 읽었는데 이 책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에서 뭐 당연히 이 책이 이제 그 매트릭스라는 유명한 영화에도 나오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아폴로, 아폴로호가 이렇게 달에 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형이상학의 물적 토대가 소멸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구라는 것도 하나의 세틀라이트, 하나의 위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위성화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말을 하는데 이 책에서 상당히 이제 이것도 흥미로운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그 공격의 대상이 뭐냐? 이때 보들레아르가 이야기했던 이런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 보들레아르는 이제 료타르와 보들레아르는 실질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쓰게 되는 어떤 맥락은 김경수님 말씀하셨던 두 번째 맥락. 모던이라는 것이 이제 종을 구했다라는 이야기, 종언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크게 여기는 동원하지 않지만 그건 당위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모던이 종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종언되지 않았죠. 언젠가 종언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언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언론이라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종언의 근거로 들었던 많은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현되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앨런 머스크가 만든 스카이라인, 그죠? 보시면은 위성을 스캐너처럼 일렬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하루의 모든 정보가 다 앨런 머스크에게 기록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버들레르가 말하는 시뮬라시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뮬라시용이에요. 이게 버들레르가 말했던 거예요. 인간은 지금까지 중력의 존재였기 때문에
중력적 이 레이코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도가 올라간다고 말을 하죠. 그죠? 온도가 옆으로 퍼져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커져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도가 올라간다, 성적이 올라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중력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포를 쓴다는 거예요. 보들레아르 같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시뮬라시옹은 이러한 그래비티를 기준으로 한 그런 진리의 값, 정확하게 말하면 료타로 말하는 지식이겠죠. 이 지식의 설정 근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상대화되었다는 거죠. 다른 어떤 외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간다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온도가 옆으로 퍼져간다 말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뮬라시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건 대단히 이제 그 제임스나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현실과 재현 사이 구분이 소멸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책을 요약하고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들리아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바로 중력을 근거로 해서 설정했던 근대 과학의 그 중거점, 다시 말해 지식의 중거점이 사라졌답니다. 아폴론이 달에 가면서, 다시 말해 인류가 우주로 진출하면서 다른 물리적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물리학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뉴턴적인 물리학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지구 위에서의 그런 지식의 중거점이라는 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적인 어떤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3단계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 자기 복제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그냥 이게 뭐 그냥 문화적인 측면을 자꾸 설명을 했는데 사실 사이버네틱이라는 측면과 결합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왜 보들리아르 이런 말을 했는가? 사이버네틱과 정보유라는 것이 등장하는 새로운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적인 패러다임이잖아요.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들리아르는 생각하고 이런 개념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는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런 맥락들이 바로 구조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확한 이론이죠. 이 구조주의는 사이버네틱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은 노버트 위너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인데, 정확하게 뭐 이제 원래 이 사람의 이 모국어로 이야기하면 로베르트 위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영어로는 이제 위너인데 벨기에 출신의 이민자의 학자입니다. 수학자고 MIT의 수학자죠. 수학 교수였고, 근데 이 사람이 사이버네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쓰게 된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위너가 로크펠러 재단의 돈을 받고 프랑스로 파견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이제 그런 과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친미적인 어떤 그런 과학자 그룹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겠죠. 가서 거기에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벨기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어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에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이미 그 용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철학내 18세기 철학자 중에 앵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앵프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은 국가 장치로서의 어떤 그런 국가 운영 원리로서의 가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썼어요. 근데 위너는 이제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이버네틱스와 관련된 어떤 그런 수학적인 모델, 지금 수학적 공식들을 만들어내고 그 공식들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국가의 자동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기계 장치의 자동화를 이루어낼 것인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위너의 이 개념의 자매 이론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클로드 셰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정보 이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너가 만든 개념이 바로 사이버네틱스고 이 사이버네틱스를 만든 이 로버트 위너가 이제 이렇게 다크 히어로라고 불리는데 인포메이션 에이지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이버네틱 비판적인 사람들 예. 그런 어떤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뭐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너는 참 그 스톡홀름의 스웨덴의 이민자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불어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책이 바로 위너가 썼던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이고 오른쪽이 바로 그 유명한 클로드 셰논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클로드 셰논은 그 당시에 벨이 전화 그 회사죠. 그러니까 뭐 이 우리로 치면 뭐라고 전신회사 벨 그 전화기를 발명한 그 벨이죠. 그 벨 회사의 연구원이었어요.
그 셰논이 이제 이른바 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어, 비슷한 이론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셰논은 이것을 정보 이론이라고 칭하게 되고 이 위너는 이제 사이버네틱스라는 말로 이제 칭하게 됩니다. 근데 사이버네틱스가 이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죠. 이 책이 출간되면서 그 당시로 본다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 달 만에 2만 부가 팔리고 이 서양에서는 한 2만 부 정도 팔리면은 이제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니까 뭐 푸코의 그 말가사물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한 2만 부 정도 팔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이론이 나와서 이제 셰논의 이론은 상당히 이제 전문가적인 어떤 담론이었다고 한다면 이 논문으로 발표됐으니까 이 위너의 이 책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책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클로드 셰논이죠. 이 사람의 이 논문은 나중에 이제 책으로 묶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비슷해요. 보시면 이 셰논의 이론과 이 그 사이버네틱은 둘 다 회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셰논은 뭐가 있냐면요. 노이즈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노이즈 소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이 정보를 해독해야 돼요. 그 해독의 과정을 셰논은 정보라 보는 것이고 위너는 반대로 이 정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 그죠? 그래서 그 오류가 교정된 상태를 사이버네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이버네틱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그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그런 오토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네틱 원리를 따르는 거죠. 계속 이제 교정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그래서 더 완벽한 이제 그런 회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셰논이 말하는 정보 이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 이론 자체가 노이즈를 많이 함유하면 함유할수록 더 정보값이 커지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이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악플이 더 많은 어떤 조회수를 갖게 되냐 그러면 이게 나쁜 이야기들 이 셰논의 이제 정보 이론에 따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노이즈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노이즈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토론해야 되고 더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논의를 해서 이제 그 이 코드를 해독해야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사이버네틱이나 정보 이론이나 궁극적으로 정보를 뭘로 보냐면 코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현으로 보지 않고요. 코딩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바로 스트럭처리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주의가 말하는 구조의 개념입니다. 구조가 바로 코딩입니다. 코드예요, 코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랭귀지가 아닌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학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언어가 아니고 그 언어를 왜곡시키는 어떤 코드로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구조인 것이라는 것이고요. 언어라는 것이 내가 한다고 저쪽에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예 뭔가 다른 소음들이 계속 붙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해독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구조의 특징이에요. 구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정보 연력학, 그러니까 이 정보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바로 연력학적 방법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수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력학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정보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가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고전적인 어떤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칸트적 개념에서 본다면 이거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이 정신에 속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뭡니까? 바로 정보 이론에 따르면 물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력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중력이 있다.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게 질량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린더가 작동하지만 그 실린더를 재작동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정보값이라는 것이 전달이 돼야 돼요. 어디에? 지금은 디지털이죠. 옛날에는 그게 머신이었을 겁니다. 기계장치로 전달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전자적 정보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디지털로 가고 그 디지털이 다시 이걸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이때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정보예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60년대 이론이 이 수학 모델을 이렇게 수학 모델에 대한 해석 또 수학 모델을 수용해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샬 맥루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 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 이론이야말로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의 정보 전달 과정들을 또는 의사소통 자체를 해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마샬 맥루한이죠. 미디어 이해. 우리는 이걸 미디어 이론책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생성 AI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 학생들한테 이걸 읽히면서 봐라 이렇게 이미 60년대, 64년도 이 책을 쓰는데 이미 이 말을 하고 64년도 책을 썼다면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학생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64년도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작동, 도시를 뭘로 보냐? 마샬 맥루하는 기계로 보죠. 당연히 지금은 디지털화된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바로 기계입니다. 이 그거 기계가 마샬 맥루한이 봤을 때는 바로 유목민이 이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명을 만들어낸 토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현재 우리의 삶 전체를 정신적 형태의 정보로 번역하는 것은 지금 맥루하는 이걸 정신적 형태라고 했지만 지금의 정보 이론에 따르면 이 정신 형태가 아니죠. 물질적 형태입니다. 정보라는 건 물질이 됐기 때문에 물질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 정보로 번역하는 것은 지구 전체와 인류 가족을 하나의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이 책에 쓰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인 겁니다.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로 돌아가 보면 이 지성사적 맥락에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만나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프랑스 망명정부가 바로 뉴욕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망명정부가 이른바 이제 자기들이 망명한 그런 프랑스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프랑스만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른바 합스부르크 왕가를 구성하고 있던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전부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자유스쿨, 그러니까 프리스쿨을 만들죠. 그 프리스쿨을 만들고 그게 당연히 프랑스가 이제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누가 돈을 대느냐? 바로 록펠러 재단이 돈을 댑니다. 록펠러 재단이. 그리고 그때 야콥슨이 거기에서 로만 야콥슨 체코 출신의 언어학자입니다. 이 로만 야콥슨이라는 사람이 소시를 부활시키죠, 그죠? 소시르라는 사람을 부활시키고 이게 이제 구조주의 기원이었다고 하는데 이 로만 야콥슨이 소시를 부활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레비 스트로스를 만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최근에 출간이 됐어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책인데요. 로만 야콥슨과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간의 서간집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때 교류 상황이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고 이 레비 스트로스야말로 바로 그 당시에 아주 젊은 인류학자였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비 스트로스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조주의라는 이론을 가져오게 되죠. 프랑스로. 그리고 여기에는 또 누가 기여를 하느냐? 바로 워런 위버라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뭐 그 당시 CIA가 없었지만 분명히 CIA와 이제 관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록펠러 재단에서 이제 뭐 커미티를 구성하고 있던 자문 정도를 주고 있던 워런 위버라는 사람이 어, 이 레비 스트로스와 락강에게 이 사이버네틱스와 이 또 정보 이론과 관련된 자료를 줍니다. 계속 공급해줘요. 그래서 레비스트로 락강이 이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주의의 어떤 그런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웨런 리버가 사이버네틱스와 관련된 자료들을 주게 되고 이 레비스트로스 락강은 구체적으로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를 자기의 초창기 저작에 쓰게 되죠. 레비스트로스는 이른바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구조적 인류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이버네틱스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락강도 초창기에 했던 세미나에서 정신분석학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락강은 이때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사이버네틱스에 대해서.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락강은 에크리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영문학이나 이제 국문학 같은 걸 많이 그거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은 이 에크리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글이 하나 있죠. 에크리는 락강이 살아 생전에 쓴 몇 안 되는 글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뜻이 글쓰기, 글이에요, 글. 제목도 주지 않고 따로 그냥 글이라고 이제 해서 모은 건데, 근데 그게 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그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쓴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보면 이 도둑맞은 편지에 관련된 많은 이제 문학적 논의가 있는데 실제로 그 텍스트는 사이버네틱스를 비판하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네틱스가 말하는 게임 이론을 비판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언컨셔스 무의식이라는 것은 정보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이 락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Anyway, 근데 어쨌든 근데 재밌는 것은 레vi 스트로스는 그 당시 공산주의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록펠러 돈이 이제 어디로 왔느냐? 록펠러 재단이라는 재단이 물론 당장 뭐 이렇게 그런 CIA는 아니었지만 CIA 전신이었던 OSS라는 여기에 대한 뭐 당신이 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벌들이 이제 국가에 협조하는 건 당연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록펠러의 많은 재단의 돈들이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이제 FBI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비 스트로스에게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이 FBI에 대해서 이 의견이 분분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후보, CIA 창립자죠. 그 후보에게 보낸 FBI 보고서예요, 이게.
레비스트로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주게 됩니다. 후보가 괜찮다 이러고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약간 좀 웃기는 그런 역사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레비스트로가 말했던 구조주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CIA 돈, 후보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돈은 로크펠러 전에서 온 것이지만 실제로 거기는 CIA 영향, 나중에 이제 CIA가 되는 그 후보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그럼 이렇게 후보는 그러면 레비스트로스에게 돈을 주라고 시켰느냐 그러면 허락했느냐? 그 당시에 이 프랑스의 지위가 굉장히 애매했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제3의 노선을 추정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게 드골 같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제3의 노선, 우리끼리 잘 살자는 노선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제3 유럽 노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것을 강력하게 표방했던 사람이 바로 또 드골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이 드골이 그렇게 표방하면서 또 미국의 다물은 또 다 빨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거부하는 제3의 노선이 이제 프랑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토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연히 이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심 인물이 또 누구냐? 사르트르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보부하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레프트 뱅크라고 하는 이른바 센 강의 이제 왼쪽 저안이라고 부르는 그죠? 여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근데 이런 공산주의자들 있었던 게 아니라 헬러 같은 이런 이제 헝가리 사람인데 말고 전향한 사람들, 뭐 레이몽 아록이나 이런 사람들 잔뜩 이제 이게 모여서 지식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게 바로 전후에 이른바 이제 모더니즘 그룹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존주의고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국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의 표상도 여기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립국 표상에 대한 판타지, 특히 그 신동엽 시인이 썼던 어떤 그런 산문시 같은 시에 나오는 등장하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 상상력들이 실제로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전후 프랑스 지식인 그룹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록펠러 재단과 마샬 플랜이 함께 가게 되고요. 이 록펠러 재단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이 마샬 플랜도 연구가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의 전후 그런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 작업들과 또 그런 뭐 저는 백낙천 교수 같은 분이 이런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후에 이루어졌던 그런 지식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마샬 플랜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후에 특히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이런 지식인 그룹들이 이때 이러한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는 미국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잘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식인 그룹 형성의 CIA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폭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공산주의의 남하라든가 그죠? 소련과의 어떤 경쟁 이 관계 속에서 제3지대를 포섭하기 위한 그런 당근과 채찍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간인 학살과 함께 이거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비극과 함께 동시에 또 그 당근을 주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런 당근 이제 전략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지식인들을 포섭해서 소련의 어떤 그런 불리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스탈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미국이 아니라 미국 이런 반공 노선이 아니라 프랑스에 있던 그런 사르트르와 같은 지식인이었다는 그런 자료들도 최근에 공개가 많이 됐죠. 그죠? 스탈린이 가장 염려했고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재밌는 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당근과 채찍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당근이고요. 이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요. 이런 마크가 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가시면 자세히 이 마크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록펠러 재단에 의해서 마샬 플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건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크들이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잘 가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그럼 그냥 이거를 무작정 지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고서를 항상 썼어요. 누가 이걸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1980년대에 CIA가 작성한
문서고 이게 2011년도 5월 13일 날 30뭐 이렇게 그 기밀 해제가 되어서 지금도 가셔가지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미 국무부에 가서 찾으시면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11년도에 공개가 됐거든요, 이게. 1980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좌파 지식인들이 상당히 쇠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1980년대 그러면 프랑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였죠. 그리고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지금 이제 마크롱을 낳게 되는 지금 현재 프랑스의 정치적 지형을 낳게 되는 시기가 바로 1980년대입니다. 근데 이 1980년대 CIA가 미국에 보고했던,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던 지부가 미국에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제가 쓴 논문도 하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프랑스에서 이런 좌파 지식인의 영향력이 쇠퇴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러한 그 중요한 또 하나의 그 포인트가 뭐냐, 전후에. 바로 이제 역사의 종언론이 나오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코제프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이 사람은 스탈린의 첩자였습니다. 그죠?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그 당시 알려지기로는 스탈린 이 러시아에서 박해받고 이렇게 망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렇게 소련에 협조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썼던 와서 당연히 이제 했던 그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우리가 알려져 있는 포스트 구조주의의 어떤 그런 시원이라고 말하는 해겔의 정신현상 강독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강의를 하면서 사실 그 책은 그게 이제 책으로 출간됐는데 그 강의록이 그 책은 그 강의록 자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달린 각주가 중요합니다. 그 각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일본에 가서 보고 이 사람이 처음에 알렉산더 코제프가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보고 미국이야말로 역사의 종언을 증명해주는 증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일본을 가보고 그걸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미국을 역사의 종언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아니더라. 일본이야말로 역사의 종언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알렉산더 코제프가 살아서 지금 한국에 온다면 한국을 보고 아마 그렇게 또 말할 것 같아요. 수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야말로 역사의 종언인데 왜 그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느냐? 알렉산더 코제프는 바로 동물화입니다. 동물화. 그리고 이 동물화라는 개념, 미국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정치나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말 그대로 그냥 경제적 동물로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자적 존재로 살아가더라. 그래서 역사란 해결적 개념으로 역사의 종언. 해결이라면 대자라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 역사라는 것이 더 이상 미국엔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우파적 버전, 사실 알렉산더 코제프는 이제 이 친소비에트파였다고 한다면 그것의 우파적 버전이 바로 프란시스 후쿠야마죠, 그죠? 우리가 알면 1990년대 다시 이 담론을 가져와가 이 태제를 다시 되풀이합니다. 바로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역사의 종언이라는 개념을 또 호명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재밌는 그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이론적 비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맥락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데리다는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냐 하면 알티스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레비스트로스 비판은 단순한 이론적 비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가 누락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지금 생성 AI 논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주체를 누락하고 있죠. 그죠? 정치적인 어떤 에이전시를 누락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데리다와는 상당히 다르죠. 그죠? 데리다가 레비스트로스를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합니다. 레비스트로스의 그 구조의 주체는 누구냐?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엔지니어는 브리콜라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거죠. 이 뭐냐면 이 주체라는 것도 구성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데리다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라는 것이 자신 담론의 절대적 기원이라는 것을 다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 데려다 말은. 왜냐하면 탈중심과 작가의 죽음을 주장하는 구조주의라는 것은 작가조차 그냥 엔지니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레비스트로스가 이 담론의 이 생성자를 엔지니어 부르는 맥락은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요. 스탈린이 예술가를 인류 영혼의 엔지니어라 부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스탈린은 창조를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렀는데 이 레비스트로스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게 브라콜라주로 봄으로써 바로 그 브라콜라주가 의미를 획득하는 그 차이점을 무화시킨다. 이게 뭐겠습니까? 왜 그러면 빈센트 반 고와 폴 고갱은 다른 그림을 그릴까요? 그리고 고갱과 그러면 이 고고의 그림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나요, 그러면? 그죠? 그리고 김규현 교수님과 저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나요, 그러면? 엔지니어로서 만들어진 이 담론이라고 한다면은?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문제를 비판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레ヴィ스트로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시발점이었고,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면서 나온 사람 데리다했는데,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이 구조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구조주의를 하나의 막스주의를 갱신하는 이론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일본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알투세 그룹이었죠. 근데 알투세가 이제 사망 선고를 해요. 사실은 이제 레ヴィ스트로스는 레ヴィ스트로스의 구조주의는 막스주의와 아무 관계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레ヴィ스트로스의 어떤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이제 그것과 맥락이 이어져 있죠. 데리다가 구조주의를 비판한 맥락들은. 그래서 이제 이 데리다의 이러한 데리다 역시 사이버네틱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맥락들이 바로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책들입니다. 이 데리다하고 스티글러라는 사람이 이 스티글러는 데리다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논의한 이 책들은 이제 번역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이 지금 사실 이제 이것을 집대성한 그런 책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아카데미한 논의고 자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정책 맥락을 갖느냐?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게 알제리 전쟁이에요. 알제리 전쟁. 이 재미있는 건 알제리 전쟁에서 미국은 알제리 전쟁에서 누구를 지지했을 것 같습니까? 프랑스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굴 지지하느냐? 바로 알제리 구국 전선을 지지하죠. 바로 프란츠 파농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프란츠 파농을 도피시켜서 프란츠 파농이 미국에 죽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 상당히 프랑스를 견제하는 그 당시로 본다면 프랑스를 견제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들이 미국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 CIA가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그런 어떤 그 연구비를 주게 되는지를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갖고 있던 제3의 노선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유럽 내에서 헤게모니를 주기에 상당히 이제 껄끄러운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알제리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학생들의 급진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이때의 상황은 굉장히 우리나라 1980년대 광주의 이후의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오이즘이 있고요. 트로츠키주의자가 있고 막 이렇게 또 그 스탈린주의가 있고 이렇게 막 이제 뒤섞여서 이렇게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 공산당과 이제 68년 5월이라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 구조주의의 기원으로 이제 어, 많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 맥락이 뭐냐 그러면 어, 자, 그래서 이 알제리 전쟁이라는 것이 일단 탈식민주의 문제의식을 출현시키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고 이 알제리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프랑스 내에서 이제 이러한 이론들이 등장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실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상당히 많이 훼손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야합을 했느냐? 바로 프랑스 공산당이 야합하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 공산당 해결책을 못 내놔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프랑스 공산당은 스탈린의 어떤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국 전쟁 기간 동안 한국 공산당과 같은 그런 노선을 계속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고 알제리 전쟁 내에서도 프랑스 공산당이 자신의 어떤 그런 정책 지분들을 만들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어떤 상황의 유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탈린이 그 중간에 죽고 이제 프루시초프가 등장하면서 탈스탈린주의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맥락을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당연히 냉전 구도를 넘어선 제3세계 운동이라는 것도 힘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지로서 프랑스 철학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제리 출신들이 또 와서 상당히 많이 프랑스 대학에 진입하게 되고 그 당시 프랑스 대학들은 또 막스주의자들이 많이 해점을 지게 되고 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죠. 그리고 여기에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네틱스와 정보이론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과학적인 어떤 패러다임으로 사회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여기에 프랑스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도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어떤 물적 토대를 갖고 있던 철학과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이 철학과라는 것이 뭐냐? 바로 나폴레옹이 중국에 그러한 과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도로서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면 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이론적인 어떤 장점이자 동시에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고리인 거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탈구조주의가 등장했던 배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련에 대한 실망이고 프랑스 공산당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3세계 운동에 대한 지지, 이러한 정치적 지형도에 탈구조주의가 등장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바로 솔제니츠 수용소 운동 출간되면서 어, 이 심정적인 어떤 지지를 보내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에 심정적 지지를 보내고 있던 많은 그런 리버럴이나 프랑스 리버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탈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탈마르크스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탈마르크스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 뭐 지금 뭐 지금도 살아있죠, 이 사람들. 글릭스만은 돌아가셨지만 버나드 앙리 레비나 레몽안도 샤르트르의 친구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릭페리 이런 사람들, 릭페리 아직 살아있죠. 그러니까 텔켈 그룹 이런 사람들 바르트라든가 크리스테바라든가 이제 기호론자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들이 막 이제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프랑스 구조주의, 이른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경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헤겔, 후슬, 하이데거라고는 3H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정한기에 유행했던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니체, 프로이트, 막스로 이제 대체되는 게 전후의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사르트르라든가 이런 사람 등장하고, 낙강, 이제 말로 퐁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자정 속에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서 알투세라든가 발리바 같은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알투세와 발리바는 마오이스트가 아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알제리 혁명이라든가 또는 68년 이후에 마오이즘이 이제 굉장히 이 프랑스에서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푸코나 이제 랑세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마오이스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상당히 다른 제3의 영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맨드비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경험주의와 이제 합리주의를 서로 결합시킨 18세기 철학자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베르그송을 이 기점으로 삼는 이런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생철학적인 전통이 있죠, 그죠? 유심주의라 부르는 이 전통에서 나온 또 다른 포스트 구조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들레즈 과타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경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전후 체제에 대응해가면서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포스트 구조주의였던 것이고, 이 구조주의는 당연히 사이버네틱이라든가 정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런 그 세계의 어떤 그런 지식의 형성의 근거로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설정했던 그런 주류 경향에 대한 어떤 비판이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프랑스적 맥락이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이른바 탈맥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마르크스주의를 병신하기 위해서 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론적 포지션이 망각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론적 형식주의가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아카데미아, 미국의 어떤 그런 대학자들을 통해서 재생산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만 이렇게 통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양주의적 맥락으로서 이게 수용돼 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이제 푸코와 뭐 이렇게 능리학이라든가 이런 특강이 막 등장하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들레즈와 뭐 이렇게 논술 이런 게 막 등장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뭐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다크 버전,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뭐 이렇게 흑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링란드라는 사람이 한국에 별로 안 알려졌는데 일부 이제 지금 미술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읽으시던데, 제가 이제 워릭에 갔을 때 이 링란드가 워릭의 교수였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 사람이 막 이제 쫓겨났을 때고 떠났을 때고 여러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근데 이 사람 제자가 이제 마크 피셔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링란드가 지금은 뭐냐, 이 사람 파시스트가 됐어요. 지금 올트 라이트가 됐습니다. 올트 라이트 무브먼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한 우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의 흑화 버전입니다. 바로 다크 엔라이트먼트라는 책을 최근에 썼고, 이 책은 온라인에서 구해보실 수 있어요. 온라인에 지금 퍼져 있고요. 많은 올트라이트들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둘레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속주의라는 걸 만든 사람이고, 그 가속주의적 관점에서 좌파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좌파가 가지고 있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데리다가 말하는 그 정치적 주체와 같은 그런 개념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링란드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생성 AI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이제 이런 생성 AI가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그 뒤에 대안은 당연히 이제 올트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근데 올트라이트의 뿌리가 뭐냐? 닉란드도 있고, 알렉산더 두긴. 여기에 또 애매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유커이 같은 사람이 있죠. 홍콩의 유커이 같은 사람. 또 이제 한병철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애매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이제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상당히 이제 올트라이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 이제 있으니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그냥 뭐 이제 프랑스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우리 입장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프랑스 철학이 어쨌든 그렇게 발전해 갔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개념을 재사유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이 이론가가 바로 스피박과 들레즈와 가탈입니다. 물론 이제 들레즈가 안티오디푸스와 이 청개의 고언을 가탈이와 함께 썼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탈이는 아이디어만 좋고 쓴 사람은 들레즈입니다. 어쨌든 들레즈가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을 펼치는 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책이 바로 청개의 고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 이 청개의 고언이 그렇게 이제 번역이 썩 이제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가장 잘 융합되어 있는 사상이 바로, 그 개념이 바로 우어슈타트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아시아라는 것,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스피박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럽니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이 막스주의에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또는 막스주의 이론에 대한 하나의 모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순을 막스는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이제 스피박이 저 책에서 말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성 비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 즉 아시아라는 게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아라는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아시아 때문에 저는 세계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시아를 어쨌든 미국이 잘 컨트롤함으로써 어,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지 나쁜 결과를 낳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혁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대의 과제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스피박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부합하는 텍스트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김풍구라는 서울대 불문과 교수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마 아실 건데, 장원주 교수님 수업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김풍구 선생이 쓴 이 책입니다. 서울과 파리의 마로니에라는 책인데 아주 전형적인 그냥 뭐 한국 마초의 책이에요. 보시면은 뭐 프랑스는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 김풍구 선생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가 68년도입니다. 흥미롭게도 가자마자 뭘 맞닥뜨렸겠어요. 바로 6.8, 5월 혁명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 많은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낭만화되어 있는 그 혁명의 거리를 맞닥뜨린 거죠. 근데 김봉근 선생의 평가가 뭐였느냐?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걸 보고 김봉근 선생이 환호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김봉근 선생님은 뭐였겠어요? 한국 전쟁을 거치고 제3세계에서 그죠? 가난한 나라에서 국비로 유학을 간 학생입니다. 그 사람 눈에 그 프랑스 학생들은 뭐라고 보여줄까? 배불러서 호강에 맞아서 요강에 똥 산다 이렇게 봤을 거라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음, 적어놨어요. 지랄 발광이라고 죠. 지랄 발광이라고. 이런 것을 보고 지랄 발광이나 한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왜냐? 우리는 전쟁이라는 사선을 넘나들었는데 이 프랑스 학생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이런 걸 요구하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김풍구 선생이 그 당시 프랑스 사전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알제리라든가 이런 굉장히 식민지와 관련된 우리가 일제 때 겪었던 그런 문제들과 연루되어 있는 것이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혁명이 일어난 것인데, 김부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을 땐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아시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혁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제리의 그런 여러 가지 혁명이라든가 이런 역량,
그러니까 그런 탈식민주적인 어떤 그런 급진화된 학생의 그 역량에 서 만들어진 혁명에서는 불구하고 김풍구 선생의 입장에서 제3세계에서 간 그 아시아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없어요, 그게는. 아시안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제가 유학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어떤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9.11이 나온 뒤에 이제 있었던 컨퍼런스입니다. 그게 9.11을 다루는, 9.11 문제를 다루는 그런 컨퍼런스예요. 제가 갔었어요. 갔었는데 컨퍼런스에서 많은 논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던 한 발표자가 야,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웃기느냐.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러한 비서구인들, 다시 말하면 서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여기 오지 않았다. 막 그러면서 격분을 막 하더라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표정을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비서구인으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게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안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아마 김봉근 선생도 겪었을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재밌는 것은 김봉근 선생은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또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프랑스 철학이 스스로를 해체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실존주의로 나왔다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프랑스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 그 실존주의라는 채널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전쟁의 참상을 잘 문학화해서 그죠? 형상화한다면은 이 실존주의라는 철학의 채널을 통해서 이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을 통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봉구 선생이 거기서 느꼈던 소외감이라는 것은 이 6.85에서 느꼈던 소외감이라는 건 뭐죠? 이 6.8 혁명에도 존재하지 않던 아시아라는 그러니까 막스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고 그냥 카테고리 쳐가지고 뭉개버렸던 그것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프랑스 철학을 다시 사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야 길어지는데 어쨌든 빨리 최대한 빨리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철학이 발견한 것은 그래서 비서구입니다. 프랑스 철학이 발견한 것은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부정하고 어 뭐 이렇게 이른바 이제 그 비석으로 나아오는 것이 제3세계로 나아오는 것이 실질적 프랑스 철학의 어떤 그런 정치성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후설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의 출현을 보면 전부 충격을 받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뭐 이제 칼 폴라니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이 시민사회의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시민사회를 대폭군해야 한다. 후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순수자, 그죠? 인식론적 자아를 복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들은 대체로 다 뭡니까? 바로 서구 형이상학을 복권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데리다라든가 들레즈라든가 또 락강이라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면서 비서구, 다시 제3세계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글로벌한 사유, 이 플래네터리 띵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걔네들 그 당시 썼던 개념은 플래네터리 띵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성적 사유라는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로를 사유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아시아는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아시아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이라는 것이 아시아는 민족국가 건설의 이 과제였던 거죠. 근데 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는 바로 근대 초국론과 맥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가 어쨌든 적주의의 먹이가 되어서 19세기와 20세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절치부심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때는 이제 한중일 지식인들이 다 이제 하나의 지식인이었죠. 필리핀까지 다 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다 뭐 이 그 중국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하나의 이제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동의했던 것은 인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르일 전쟁이라는 걸 기점으로 삼아서 아시아주의라는 것이 이제 등장이 되고 아시아라는 걸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생깁니다. 저는 두 번의 그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가 바로 이제 아시아주의라고 부르는 범아시아주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실패해요. 실패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근대 초국론 같은 다케우치 요시미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근대 초국론을 주장하는데 이 근대 초국론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동양은 정신이 있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특히 랑치차오 같은 사람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는 정신이 없더라는 거죠. 물질만 있더라. 근데 이게 지금
지금의 아시아의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은 21세기에 와서 이게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위치가. 그러니까 유럽이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것을 과제로 내세우고 더 강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다가 결국 1, 2차 세계대전으로 종결이 되면서 민족국가를 넘어선 어떤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시아는 지금에 와서 이제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과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갈등 조정, 갈등이라는 것이 더 격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시아가.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서구의 어떤 그런 민족국가 또는 산업화를 계기로 하는 그런 기술 중심의 어떤 그런 문명에 대항해서 나왔던 것이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서구를 독이라고 독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웩스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게 되고 이건 이 이야기를 왜 이런 생각을 하이데거가 왜 했느냐? 재밌는 것은 하이데거는 독일을 서구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을 안 보고 동유럽의 전통에 속한 나라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폴란드도 마찬가지. 폴란드도 자기들을 동구라고 동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서쪽이고 자기들은 동쪽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와 독일을 서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는 동쪽이라는 것이 문명의 기원이고 비잔티움의 어떤 그런 비잔티움에 더 가까울수록 더 문명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본인들은 계속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서구는 타락했고 동쪽이 훨씬 더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신주의가 좀 있는데 어쨌든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는 바로 이거죠. 근데 이거를 많이 가져가요, 사실. 이 하이데거의 사상이 실질적으로 아시아주의를 만드는데 중요한 어떤 그런 또 이론적 토대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푸틴의 철학 스승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더 두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죠. 하이데거 전공자였고 이 사람이 하이데거 이 개념을 가져가서 여전히 이렇게 그 러시아주의를 이제 옹호하는 그런 논리를 쓰고 있고요. 또 그 이란 혁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란 혁명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 하이데거의 이 개념, 그죠? 하이데거가 갖고 있던 이런 서구 비판을 일종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오카와 슈메이 같은 사람은 대동아 공영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일본 극우고요, 그죠? 극우라고 알려지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시아주의를 극단으로 갖고 갔던 극우, 즉 실천가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세계사를 읽어보시면 이런 관점에서 아시아를 중심에 놓는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아주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대동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는 일본 극우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는데 읽어보면은 대동소이 다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그래서 아시아는 뭐냐 이게 이제 원래 명칭은 아시아는 로마 제국 이외의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그냥 아시아는 로마 지역이 아닌 곳 의미였는데 이 아시아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폄하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 19세기, 20세기에 있던 아시아 지식인들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를 아시아라 스스로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중국이라는 것은 서구에 잘 아시겠지만 17세기부터 중국이라는 존재는 특히 이제 그 많은 이 카톨릭 뭡니까 전도사들이 가게 되면서 미셔너리들이 가게 되면서 중국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중국과 인도는 굉장히 미스터리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왜냐하면은 크리스천의 그런 믿음에 따르면 기독교적 믿음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 인도는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들이죠 훨씬 더 일본보다 잘 살았으니까 가서 보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가보고 특히 자베르 같은 사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서양보다 훨씬 잘 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명하지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 많은 유럽 지식인들의 고민이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이프니츠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박사 논문에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중국을 해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특히 모나드론 같은 데 굉장히 중국을 해명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중국을 이해했느냐 뭐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니체나 헤겔이나 헤겔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겔이든 이 라이프니츠든 헤겔이든 궁극적으로 이 독일 관념론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중국이 물질적으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 논리였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생각해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헤겔 같은 경우도 결국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중국보다 유럽이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였죠. 중국은 전제군주를 타도할 수 없는데 바로 우리 유럽은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근대를 만드는 하나의 토대가 됐다고 한다면 포스트